선거는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확장성 있고 본선 승리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을 꼭 지지해 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얼굴입니다. 대통령의 가족 또한 국가의 얼굴입니다. 국가의 얼굴다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11일 날 최종 6명의 예비 경선이 확정되고 나면 이런 방역 상황들을 다 점검해서 어떻게 경선을 해갈지도 긴밀하게 논의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현안 살펴보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장성철 교수 자리에 함께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영선 1차 컷오프 결과가 오늘 오후에 나오잖아요. 네, 5시 반이죠? 조만간 나와서 이제 2명이 탈락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권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큰 격차로 본경선으로 끌고 가겠다 이제 이런 전략인데 그렇죠.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 지지율이 좀 상승하는 것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1위 그 지지율 차이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순위와 원래 득표율은 공개 안 된다 그랬는데 대부분 이제 알려지게 되죠. 여론상 알려지게 되면 아마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느냐 안 넘느냐. 과반을 넘었을 경우는 아마 본선에서도 밴드 의원 효과가 작동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후보가 얼마나 과연 득표율을 하느냐, 격차를 얼마나 줄이느냐. 그러니까 과거에는 격차가 많이 났었잖아요.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줄어들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두 가지 포인트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사이다 발언으로 유명했잖아요.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번 토론회 과정을 보면은 상당히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는 사이다가 아니라 국밥이 되겠다 또 이런 표현을 했던데 이재명 후보의 전략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1등 후보의 여유라고 보여집니다. 안정감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1등 후보가 너무 공격적이면요. 불안정해요. 지도자로서 너무 불안정한 것이 아니냐. 그러한 생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안정감을 주기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번에 유익 있게 봤던 것은 잘못한 것은 좀 잘못했다. 유감이다라고 사과한 부분. 이 부분 아주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긍정적인 평가시군요. 지금 이제 민주당 경선 구도가요. 좀 지켜본 분들은 이재명 추미애 후보 명칭을 명추연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뭐 재미연대라기도 하고 명추연대 아직 통일은 안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반 이재명 구도가 펼쳐졌다 이런 진단들인데 앞으로의 그러면은 본경선에서도 그 같은 구도가 이어질까요? 저는 이어질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추미애 대표의 지금 스탠스가 보면 이낙연 후보를 뛰어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낙연 후보의 약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사면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 문제 그거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제가 보기에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추미애 후보한테 약간 빚이 있습니다. 마음에 예전에 이제 지난번 지방선거 때 굉장히 경기지사 선거가 뜨거웠거든요. 그때 뭐 탈당시켜라 얘기 많았는데 추미애 후보가 그 당시 당대표였잖아요. 좀 지켜준 면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서로 간에 약간 이해관계가 맞는 면이 있고. 그런다 본다 그러면 아마 이런 분위기는 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제 결국 결선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아마 뭐 정세균 후보나 뭐 이낙연 후보는 뭐 같이 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는 또 본인이 예를 들어 다음 주자는 나다 이거를 어쨌든 해야 되거든요. 누구랑 연대하는 것보다 내가 본인의 칼라로 끝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어떤 합종 연행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좀 관심사가 되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8월 7일 본경선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들 이제 선거인단 확보에 굉장히 사활을 걸고 있는데 지금 닷새 만에 50만 명을 넘겼다 이런 얘기가 다 전해졌는데요. 21일 열리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운다고 하나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선수로 뛸 수는 없지만 차차기에 대선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권의 역학구도가 바뀔 수 있다라는 점과 가장 중요한 것은 김경수 지사가요.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핵심 측근 아니겠습니까? 친문의 핵심입니다. 이분이 과연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 그런 것에 따라서 이 본선의 경쟁력, 경선의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김경수 지사가 무죄를 받고 정치권에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을 하면 이 역학구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특정 후보를 지지를 할까요, 김 지사가? 근데 이제 뭐 누구를 만나주거나 좀 더 우호적인 얘기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친문이 어떤 방향으로 좀 몰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분석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운 것 같습니다. 지금 당원 게시판에는요, 뭐 이제
일부 친문이라고 하나요? 네네. 지지자들 간에 서로 다 굉장히 논쟁이 치열하다고 그럽니다. 네네. 그 어떤 그 홈페이지에서도 그렇고 이재명으로 갈 것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들의 충돌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이른바 친문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이 일사불란한 선택 이거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구도 아닌가요? 쉽지 않죠. 과거에 같은 경우에 결국은 이제 친문이라는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당대표로 만들고 그다음에 뭐 대선 주자로 만들고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현역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마 중립 지키겠다 이런 생각이 확고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지 내는 것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서 한쪽으로 가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한 가지 지금 본 경선은 9월 5일입니다. 9월 5일에 하고 만약에 그때 과반이 안 나오면 이제 9월 10일 날 하는 식으로 10일 날 네네. 하는 식이 돼 있고요. 네. 저는 뭐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특정 후보를 딱 지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본인이 출마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김경수 지사가 만약에 누구를 지지하거나 했을 땐 그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 뜻이다라고 많은 언론이 아마 해석을 할 거예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좀 아마 조심스럽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네. 본 경선은 9월 5일 그렇죠. 시작되는 거죠. 첫 지역이 충청. 그거는 아마 강원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네, 네, 아마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이제 송영길 대표가요. 여러 가지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데 직접 얘기를 듣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친문이 이재명 지사를 강력 견제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누가 되면은 절대 안 된다. 차라리 야당을 찍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일부 극단적인 지지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저는 소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 되더라도 결과를 승부가 원팀으로 만드는 게 저는 제 당대표로서 역할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소위 대깨문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누구는 되고 안 된다. 누구가 되면 차라리 야당이 되겠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도 없고 제대로 성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얘기 나왔습니다만 민주당 본경선 시작은 8월 7일이 맞는데요. 최근에 송 대표가 여러 가지 이제 쓴소리라고 하고 있는데 대깨문이라는 이런 표현을 써서 당내 여러 가지 또 지지자들 간에 논란이 있었는데 배경이 과연 무엇일까? 그러니까 자강인지 아니면은 이재명 견제에 대한 또 다른 견제인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충정이 있다고 봅니다. 네. 선거는요, 분열이 일어나면 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번 경선 과정 중에서 내가 지지하고 내가 미는 후보가 안 되면 그쪽 지는 후보가 당연히 원팀으로서 선출된 후보를 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감정이 쌓여가지고 나 저 사람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야권 후보가 되는 게 더 나아. 이렇게 되면 선거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경선 이후에 하나된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송영길 대표의 충정 어린 말이었다. 말은 좀 대깨문이라는 표현 때문에 자극적이었지만 할 말은 하셨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코로나19 대유행이 네네. 하나의 또 변수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네네.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당 지도부에서는 어쨌든 간에 뭐 시기에 대한 연장은 아니고 방법론을 고민 좀 해보겠다 네네. 이런 입장이잖아요. 아까 말씀처럼 이제 어쨌든 지역별로 하게 돼 있잖아요. 네네. 선거 경선을 하게 돼 있는데 일단은 뭐 지난번에는 경선 열차를 출발할 거냐 말 거냐 이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했는데 네. 이미 출발했거든요. 중간에 한번 설 거냐 아니면 조금 천천히 갈 거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논란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아마 지금 사람을 일단 모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 근데 이제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거의 매일 이루어졌거든요. 사실 방송 토론 중간에 쉬는 날이면 뭐 면접 조사도 하고 했는데 그때도 한 이렇게 사람들 모여서 했잖아요. 네. 그런 방식은 이제 조금 어려워진 게 아닌가라고 보면 아마 토론회 위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다. 더 미디어 선거로 갈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추가적으로 당연하겠죠. 해보겠네요. 당연히. 오늘 오후에 과연 이제 어떤 분이 탈락을 할 것이냐인데 제가 뭐 그 질문을 드리면은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고 누구는 꼭 포함될 것이다 이 답변은 쉽죠?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이제 끝났으니까 네. 불공정 시비도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최문순 지사가 웃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포함될 것이다. 예, 네.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추미애 전 장관이요. 연일 윤석열 전 총장을 거론하면서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고 네네.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득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도 그렇고 아니 후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과거에 많은 언론에서 보기에는 이제 추미애 장관이 계속 윤석열과의 갈등을 얘기할수록 손해 아니냐, 오히려 네. 당 입장에 또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이랬는데 아마 이번에 그 윤석열 장모 후속이 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분기점이. 왜 그러냐면 네.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당총장한테 여 수사지에 손 떼라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어쨌든 기소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만약에 안 그랬으면 기소가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아마 윤석열 총장의 행보라든지 나오는 것들이 보면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던 윤석열 총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약간 보면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 어찌 보면 이제 본인이 왜 나왔느냐 얘기를 잘 못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문재인 대통령과의 갈등이나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을 부각시킨 면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나와야 될, 본인이 대선에 나가야 될 이유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갈등해서 그만둘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선에 나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보기에 아마 추미애 후보가 계속 공격할 것 같고 저는 뭐 그 부분이 설득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윤 전 총장 얘기 나온 김에 야당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요. 부인 김건희 씨 관련의 의혹에 대해서 술 마시는 것을 싫어한다 이러면서 일축했거든요. 네. 이게 정면 돌파의 움직임인가요? 정면 돌파하고 싶어서 이런 해명을 했겠지만 네. 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좀 잘못된 해명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식의 해명은 좋지 않아요. 그냥 네. 원론적인 입장만 발표해야지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요. 저는 체질적으로 술을 되게 못 마셔요. 네. 되게 마시기도 싫고.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술자리를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러면 김건희 씨랑 같이 술 먹었던 분들, 많이 어울렸던 분들이 또 증언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윤석열 총장의 해명 자체가 파기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마시고요. 원론적으로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는 쪽으로 얘기하시는 게 옳다라고 말씀드려요. 지금 여권 일각에서는요, 그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 대한 그 엄호에 나선 이유가 국민들 지금 뭐 학위 논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네. 그 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그런 또 해석들을 하던데요. 아마 우리 이제 앞에 소장님 계시지만 교수님 계시지만 이제 엑스파일에 아마 이 학위 논문 정도는 제가 보기엔 들어 있을 것 같아요. 그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다 알려진 얘기인데 그 얘기를 누가 먼저 꺼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아까 술 얘기처럼 이것도 어찌 보면 먼저 꺼냈어요. 내가 석사 논문 쓰고 박사 논문 쓰느라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박사 논문 어떻게 돼 있냐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학위 논문이라는 게 뭐 과거에는 굉장히 약간 느슨했을지 모르지만 최근은 굉장히 그냥 프로그램 돌리면 그냥 나오거든요. 네. 근데 뭐 고유 명사를 지금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게 과연 저렇게 써도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이게 보통은 한 표절률이 한 10% 정도로 맞추는데 이하로 지금 이게 아마 프로그램에서는 40% 이상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국민대에서 심각하다 보고 윤리를 열 정도면 제가 보기에 이건 표절로 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그러면 그때 가서는 당연히 문제가 더 확산되는 거죠. 왜냐하면 겸임 교수, 특임 교수 했다 그러는데 박사학위 자격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죠. 그럼 겸임 교수, 특임 교수가 그럼 제대로 된 거냐? 이 논란이 제가 보기에는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논란이라 보고 있습니다. 저 엑스파일을 처음 제가 이제 장 교수께서 오시니까 또 궁금한데 네. 그 사안별 대응 전략이 다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문제 그러면, 제기하는 방법들. 예, 지금 그러면 이 같은 일련의 쭉 흐름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정교하게 그 문건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렇게 보여요. 네.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씩 던져서 윤석열 총장의 반응을 보고 그 이후에 어떠한 스텝을 밟아서 공격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제가 갖고 있었던 문건보다 훨씬 더 이제 자세하게 여권에서 갖고 대응할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뭐 엑스파일, 이 상대방을 타격 주기 위해서 이런 것보다 대선 후보들은 끊임없이 무제한으로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 네. 차원에서 당연히 여권, 야권 다 준비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대선 후보가 되면은요, 도덕적, 윤리적, 정치적 이러한 검증과 의혹에 대응을 잘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의 윤석열 총장 측의 여러 가지 대응과 발언을 보면 법률적으로 나랑은 문제 없어. 내가 이거 뭐가 문제야? 이런 식이거든요. 이것은 정치인의 옷을 갈아입은 윤석열 총장이 아직은 정치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이제 장모와 아내 관련된 얘기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파일을 보셨을 테니까 다음에는 그럼 윤석열 전 총장을 직접 겨냥한 그런 의혹에 대한 검증 이것도 예상이 됩니까? 네, 그런 것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은 민주당이 본인들의 경선 과정 중이기 때문에 아직 공격이 그냥 되게 단순하고 간단한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더 공격이 심해질 테니 윤석열 총장 측도 준비를 잘하고 대응해야 된다. 그것은 이재명 지사 측이나 이낙연 지사 측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한마디 안 할 수 없는데요. 네네. 계속 이걸 뭐 여당 측에서 기획을 해서 하나씩 터트리면서 폭로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흘러온 거 아시잖아요. 엑스파일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줄리라는 얘기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논문이라는 얘기 어떻게 나왔는지 알잖아요. 사실은 어찌 보면 민주당이나 아니면 뭐 집권 여당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아니면 본인 스스로 대기되면서 또 여론이 관심을 갖는 측면이 많아요. 네. 자꾸 이게 여당이 뭐 이걸 하나씩 흘리면서 뭐 여론전을 하면서 검증을 해나가고 있다.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윤석열 전 총장 측은 뭐 아내 논문뿐만 아니라 뭐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 여당 대선 후보들의 본인 논문 표절 의혹 이것도 명확히 좀 입장을 내야 된다 그런 걸 밝혔던데 이 점은 어떻게 좀 대응 전략으로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측도 좀 문제라고 보고 네. 여권, 여당에 계신 분들도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서로 자신들의 치부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냥 원론적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상황 지켜봅시다라고 하고 표절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이게 맞습니까? 저는 여당을 더 비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여당의 현재 대선 후보라고 하는 분들 조국 전 장관 옹호했습니다. 네. 윤미향 의원 옹호했습니다. 우리가 조국이다. 우리가 윤미향이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잘못에 대해서 여당 차원에서 사과한 적 바로 얼마 직전에 송영길 대표가 했지만 그전까지 안 했어요. 네. 그런 분들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부인은 법정 구속당하고 조국 장관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게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런 분들이 무슨 윤석열 총장 측을 또 검증한다고 하는지 이거는 정말 창피한 노릇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우리 현 없어요. 변호사 한마디 안 할 수 없는데요. 답변 사실은 지금 하시죠. 뭐 이런 얘기가 SNS에 돌더라고요. 만약에 검사가 뇌물죄로 수사받고는 피의자한테 아니 당신 뇌물 받았어 이러면 피의자가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아니 검사 당신들이나 수사 제대로 하세요. 당신들 왜 뇌물 사건 수사 안 했어요? 이거랑 같은 거거든요. 약간 본질을 흐리는 거고 사실은 이 세 분의 논문 얘기는 다 이게 과거에 이미 흘러간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장관하고 이러면서 다 검증이 된 얘기죠. 근데 여기 지금 부인의 논문 얘기는 처음 나온 얘기예요. 확실하게 어떤 팩트가 가려진 게 아니죠. 그렇다 한다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당신이나 잘해, 당신들 거나 검증해. 이거는 제가 보기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해야 되지. 네. 우리는 뭐 우리 문제니까 당신이 잘해라. 이거는 제가 보기에 기본적으로 이 정치인이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제가 보입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윤석열 총장 측이 정치권용으로 물타기 한 거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해명 제대로 안 하고 상대방에게 넘긴 것은 저는 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과거에 흘러갔으니까 검증된 거니까 과거에 한번 언론에 나왔으니까 이것은 검증된 거야 문제 삼는 거는 아니야라고 얘기하시면은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전과 사범입니다. 검사 사칭하셨어요. 음주운전 하셨어요. 과거에 벌금 150만 원 받으셨어요. 이거 그러면 과거에 벌금 150만 원 받았으니까 검증 끝난 거야. 해명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더 이상 문제 삼지 마. 이게 맞습니까? 대통령 되시겠다고 하는 분이잖아요. 네. 과거에 검증을 받았더라도 2번, 3번 계속해서 국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때까지 검증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저도 뭐 검증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요. 지금은 이제 논문 얘기하고 있는 거고 전과 얘기는 아닌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논문 표절이 있었죠. 그래서 네. 논문 반납하겠다 이랬고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번 장관 후보 때 문제 됐는데 큰 문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과거 일이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 지금 정세균 총리도 마찬가지고 논문 문제들 다 문제 됐었어요. 근데 한 번 다 걸러졌단 말이죠. 어느 정도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지금 부인 논문 문제는 이제 시작인 거예요. 결론이 안 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해명을 자, 해야 이제 되는 논문 거죠.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윤석열 전 총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만나서 서로 이제 덕담을 나눴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입당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제3지대로 갈 것이냐 이게 관심사 아닙니까?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세요? 지지율이 현재처럼 높으면은 네. 제3지대에서 있다가 9월에 시작될 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때까지도 계속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면요. 네.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11월 9일 날 국민의힘 후보가 뽑히고 난 다음에 12월이나 1월쯤에 야권 단일 후보 경선을 통해서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될 시나리오도 두 가지 시나리오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좀 전망이 돼요. 근데 여전히 이준석 대표 만났을 때도 좀 의견차가 있었어요. 그렇죠. 입당 관련해서 뭐 윤 전 청장 쪽은 현안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는 정치 이야기만 했다. 이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윤석열 측이 약간 뭐 아마추어적이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비공개 아무리 비공개다 하란다 그러지만 다 언론에 알려지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만나서 할 얘기 정치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는 입당 얘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계속 입당을 어찌 보면 이렇게 하는 입장인데 윤석열 총장직이 언론 대응이라든지 이게 좀 아직 굉장히 서툴다. 제가 보기엔 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입당 부분은 아직 확정 못했습니다 정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이렇게 자꾸 부인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말이 꼬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계속 전원 정치 말 다르죠. 누구 만났을 때 말 다르죠. 이건 쌓일수록 포인트를 계속 깎아먹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조금 더 이 정치를 좀 아는 정무 감각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발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재미있게 본 것이 지난 대선 때만 해도 앙숙이었던 그 홍준표 의원하고 유승민 전 의원 최근에 이제 핵 문제 관련해서 의견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당내 어떤 경쟁력 확보를 위한 어떤 서로의 어떤 협업 관계인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요, 그냥 그렇게 정책으로 분석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이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의견이 같으셨어요. 그래서 한 정책 사안에 대해서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을 서로 의견 표명한 거지. 이게 무슨 서로에게 도움 주고 그래도 이 협업하고. 시점에서 그렇게 같이 목소리를 내서 호흡을 같이 한다는 거는 뭔가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언론에 나오잖아요. 언론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아이템을 잘 선정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